자, 지금부터 교과서 76쪽 질량에너지 등가성에 대해서 교과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국 이제 질량과 에너지는 같다 이 말이 질량에너지 등가성인데 어떻게 해서 같아지느냐, 우리가 중간고사 보기 전에 한번 다뤘었죠.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질량에 M인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힘을 줍니다. 그래서 S만큼 밀었어요. 그러면은 일정한 힘을 줘서 S만큼 밀었으면 이 힘은 이 물체에다가 일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한 일, F가 한 일은 뭐랑 같다? 예,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근데 이제 운동에너지라는 것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만약에 요 F가 계속 일을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운동에너지도 계속 변화량이 커지는 거니까 운동에너지도 계속 커져야겠죠. 그럼? 자, 그러면 뉴턴의 입장에서는 질량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속도가 변하겠죠. 그죠? 그러면 운동에너지가 증가하기 위해서 속도가 커져야 된다. 그래서 뉴턴의 생각으로는 질량의 m인 물체가 갖는 속도는 무제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속도가 계속 증가하면 된다. 이렇게 논리가 이어지겠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는 좀 달라요.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는 빛보다 빠른 속도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V가 광속에 가까워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속도가 광속 C에 가까워지면 더 이상 속도는 증가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게 뭔가요? 예, 질량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는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물체의 질량이 변한다, 증가한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옆에 있는 글을 읽어보시면 하지만부터 물체에 아무리 많은 일을 해주어도 물체의 속력이 빛의 속력보다 빨라질 수는 없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체에 해준 일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뉴턴 역학에서는 질량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으로 물체에 힘을 가하면 질량은 변하지 않고 물체의 속력만 증가한다. 방금 말씀드렸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의 상대적인 것처럼 질량도 상대적인 물리량이라고 믿었고 물체에 힘을 가해 운동에너지가 증가하면 물체의 속력뿐만 아니라 질량도 함께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죠? 그래서 특수상대성, 일반 상대성이 아닙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증가해서 물체의 속력이 빨라지면 물체의 질량도 함께 증가합니다. 그림과 같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물체의 속력이 빛의 속력에 가까워지면, 그렇죠? 물체의 속력이 1.0C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질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체에 가해준 에너지의 일부는 질량의 속력이 증가하는 데 사용되고 일부는 질량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된다. 다시 말해 질량은 에너지의 또 다른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질량 에너지 등가성. 그러면은 이 질량이 어떻게 증가할 것이냐? M0는 뭐예요? 정지했을 때의 질량입니다. 정지 질량. 여기다가 감마를 곱한 것이죠. 감마는 뭐다? 로렌츠 인자라고 했죠. 감마의 식은 어떻게 되느냐? 루트 1-C분의 V의 제곱의 1입니다. 그래서 V가 그죠? C에 가까워지면 감마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물체의 질량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따라서 이 질량은 에너지와 같다. E는 MC 제곱과 같다. 자, 여기에서 C는 광속이죠. 그죠? 얼마입니까?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입니다. 자,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광속은 딱 정해져 있는 상수값이에요. 상수값이니까 좌변에서 중요한 것은 얘가 에너지라는 점. 그 다음에 질량, M이 뭐죠? 질량이라는 점. 즉 질량과 에너지는 같다 이 말입니다.
정지 질량 M0라고 하죠. 그죠? 정지 질량이 갖는 에너지를 정지 에너지라고 합니다. 정지 에너지. 그래서 M0 C제곱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상대론적 질량에서 이런 식이 나오는데 결국 이게 뭡니까? M은 그죠? 루트 어쩌고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M은 뭐예요? 로렌츠 인자 곱하기 M0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고 거꾸로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환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예는 뭐가 있느냐? 바로 핵 분열과 핵 융합이 있어요. 핵 분열과 핵 융합. 자, 핵 분열과 핵 융합에서 우리가 이제 작년 1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질량 결손이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질량 결손. 그리고 결손된 질량만큼 뭐가 생긴다? 네,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때 생기는 에너지 값은 뭐다? 여기다가 뭐 곱한 거 C제곱을 곱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1-64 같은 경우에는 헬륨. 그죠? 헬륨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2, 4죠. 밑에 있는 숫자가 뭐다? 원자 번호. 그죠? 원소 번호. 그러면서 이제 무슨 수? 양성자의 수죠. 그죠? 그 다음에 4는 뭐예요? 질량수죠. 질량수는 뭐다?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헬륨은 양성자 프로톤 몇 개? 2개. 그 다음에 중성자 뉴트론 몇 개?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결합된 요 헬륨 원자 핵입니다. 그 다음에 양성자 이렇게 2개, 중성자 2개가 딱딱 떨어진 이 4개의 입자의 질량을 보면은 이게 결합돼서 이게 된 거니까 같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 질량을 재보면 양성자 2, 중성자 2개가 각각 있는 게 훨씬 질량이 크다. 즉, 이 4개가 결합하면서 헬륨이 될 때 뭐가 일어난다? 질량 결손이 된다. 이거 핵융합할 때. 그죠? 그리고 결손된 질량만큼 뭐가 나온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의 등가성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더라.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했죠. 원자 번호, 원소 기호에서 원자 번호 Z. 그 다음에 질량수 A. 그죠? 왼쪽 아래에 쓴 게 원자 번호면서 양성자 수고, 왼쪽 위에 쓰는 숫자가 질량수면서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다. 이렇게 한 번 더 얘기 말씀드렸고요. 자, 그림 1-65는 우라늄 동위원소 235 우라늄이 중성자 하나를 흡수하여, 그죠? 바륨과 크립톤 동위원소인 얘네들과 세 개의 중성자로 핵분열할 때 우라늄의 핵분열 전과 후의 질량을 비교한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분열 전이죠? 자, 분열 전에 우라늄 하나랑 뭐예요? 중성자를 흡수니까 그죠? 중성자를 하나 되고 그 다음에 분열 후 바륨, 크립톤, 그 다음 중성자 3개로 나눠지니까 그래서 이제 질량을 비교해 봤더니 분열 전이 질량이 크더라. 그럼 여기도 분열하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 한번 이거를 이제 핵 반응식을 한번 써봅시다. 작년에 했으니까. 자, 우라늄 92, 235. 자, 238 우라늄도 있지만 걔네들은 어때요? 분열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다가 중성자 뉴트론을 하나 흡수시킨다고 할까? 충돌시킵니다. 약하게. 자, 너무 빠르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감속제를 넣어서 적절하게 속도를 낮춰서 맞추면, 흡수시키면 얘들이 바륨 56, 141 더하기 크립톤 36, 92 더하기
중성자가 몇 개 나와요? 예, 3개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작년에 했죠. 질량 보존, 질량수 보존. 질량수 보존. 여러분, 질량 보존과 같아요? 다르죠? 질량수 보존은 되지만 질량 보존은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235 더하기 1은 뭐래요? 236이죠, 그죠? 자, 141 더하기 92 더하기 1이 3개니까 3을 더하면 얼마 나온다? 예, 역시 236이 나옵니다. 자, 질량수, 즉 입자의 수가, 그죠? 입자 수가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양성자 수 92개 더하기 0이니까 92죠? 92. 그 다음에 56 더하기 36 더하기 000 0이죠. 그죠? 얼마야? 92. 그러면 분열 전, 분열 후에 양성자 수가 같네.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 예, 전하량 보존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중요한 거, 분열되면서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 이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 질량 결손에 의해서 나온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한다. 관계식은 뭐야? 질량 변화량에다가 광속의 제곱 C 제곱을 곱한 값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글들을 여러분들 충분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집이나 참고서에 보면은 이렇게 요약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약 정리되어 있는 것은 보기는 편한데 나중에 보면 결국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교과서처럼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풀었었기 때문에 교과서를 읽고 참고서를 보는 거랑 아무것도 교과서를 읽지 않은 채 참고서만 공부하는 경우는 확실한 차이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 분열했으니까 핵 융합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태양 중심부와 같이 1500만 켈빈 정도가 되고 초고온 상태죠. 자, 수소와 같은 가벼운 원자들이 융합하여 헬륨 같은 보다 무거운 원자핵으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 그죠? 핵융합 반응. 이 핵융합에서 나오는 질량 결손 에너지가 바로 태양 에너지의 근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핵발전. 핵발전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불안정한 핵이 보다 안정한 상태로 변하기 위해 핵분열할 때 질량 결손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로 물을 끓이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죠? 그림과 같이 우라늄 원자핵이 중성자를 흡수하면 원자핵의 둘로 쪼개지면서 많은 에너지가 함께 2개 또는 3개의 중성자가 나옵니다. 이 중성자가 다른 원자핵에 부딪히면서 또 다른 핵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작년에 배웠죠? 연쇄 반응이라고 하죠. 그죠?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된다. 우라늄 1g, 그죠? 1g 정도가 석유 9드럼, 석탄 3톤을 태울 때 나오는 에너지와 맞먹는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라는 거. 반면 이제 핵융합 다시. 핵융합 발전은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 헬륨 원자핵이 되는 과정에서 질량 결손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한다. 그림과 같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초고온, 그죠? 초고온, 초고압 상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원자핵과 원자핵을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청력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와 플러스가 서로 밀어내는 청력을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하죠. 이 전기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가까이 붙이려면 엄청나게 큰 압력이 필요하고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플라스마 상태로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중수소는 바닷물이나 강물 등 모든 물 속에 미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바닷물 1톤 속에 들어있는 중수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약 석탄 270톤을 태웠을 때 나오는 에너지와 맞먹는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바닷물 1톤을 잘 걸러서 거기서 중수소를 빼내고 그걸로 핵융합을 하면 이 정도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핵융합 발전이 가진 장점 때문에 각국에서는 상용화 기술을 확보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이 국제 핵융합 실험 ITER라고 하죠, 그죠? ITER를 공동으로 건설하고 운영하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별도로 한국형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K-STAR 그거를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가동 시간을 점점 늘리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핵융합이 나왔으니까 핵융합의 핵융합 반응식을 쓰겠습니다. 핵융합 반응식. 아까는 핵 분열 반응식이었겠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중수소, 그죠? 중수소 H1,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삼중수소, 양성자 하나에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둘이니까 3이 되겠죠, 그죠? 얘네들 융합시키면 뭐가 된다? 헬륨 원자핵이 된다. 잘 안 보이네요. 자, 다시 위에다 쓰겠습니다. 중수소에다가 삼중수소를 융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헬륨의 원자핵이 된다. 2, 4. 자, 그러면은 질량수 보존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여기는 2 더하기 3이니까 5죠? 여기는 4니까 하나 부족하네.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양성자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죠?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1 더하기 1은 뭐야? 2죠? 2 맞네. 그죠? 그러면 여기는 0이면 되겠죠. 그죠? 그런 입자는 뭐였어요? 중성자가 있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질량 결손 에너지가 나온다. 잘못 나왔었네요. 그죠? 에너지. 그죠? 아까 마찬가지로 질량수 보존 되죠? 질량 보존은 안 됩니다. 전하량 보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때 나온 에너지는 뭐다? 질량 결손 에너지다.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 했습니다. 그죠? 대단원 2 물질과 전자기장에서 자, 전기 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처음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제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스펙트럼을 대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1학년 과학에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걸 왜 배우느냐? 결국은 원자에 대해서 탐구하기 위함입니다. 원자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긴 있죠. 전자현미경 같은 걸로. 근데 이제 이 원자가 그 안에 구조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관찰은 못하니까 간접으로 관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물체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물체가 남긴 흔적을 가지고 그 물체를 추정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자의 구조는 직접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펙트럼이라는 흔적을 가지고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의 구조를 이제 알고 봤더니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이더라. 불연속. 이건 이제 양자화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렇게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빗면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빗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속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계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불연속이면서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고는 알고 있죠. 그죠? 그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아무데나 돌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궤도, 정해진 반지름을 갖는 그 원 안에서만 돌 수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불연속이면서 양자화되어 있는 원자의 구조를 뭘로 알았을까요? 그렇죠. 스펙트럼으로 알았어요. 스펙트럼 무늬를 보니까 이 스펙트럼의 그 빛띠가 연속적으로 쫙 있는 게 아니라 불연속으로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연속적인 이 스펙트럼의 띠를 보고 아, 원자의 구조도 불연속이겠거니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펙트럼이 갖는 특징, 그죠? 그러면서 이 스펙트럼으로부터 원자의 구조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원자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속 원운동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속 원운동. 우리가 그지? 여기서 이제 줄을 매달아서 어떤 물체를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합시다. 이제 줄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줄이 끊어지면 얘는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물체의 순간 속도는요. 접선 방향입니다. 접선 방향이에요. 접선 방향. 그죠? 줄이 끊어지면 얘는 잠시 후에 어디로 갈까요? 예, 잠시 후엔 여기가 있었겠죠. 그죠? 하지만 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 있지 않고 어디 있는 겁니까? 이 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줄은 이 물체를 어떻게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안으로 당긴다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요 각을 굉장히 줄여도 이건 성립해야 되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순간 속도 벡터와 그리고 줄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요? 장력이 작용하겠죠. 그죠? 이 장력 F1은 무슨 관계다? 네, 수직을 이룬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원 궤도를 도는 원 위에 임의 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그죠? 모든 점 물체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뭐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그죠? 항상 어때요? 그죠? 줄이 당기는 장력과 줄이 당기는 장력과 물체의 속도는 항상 어떻다? 수직을 이뤄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수직. 그죠? 자, 이렇게 이 장력의 특징을 보니까 항상 어딜 향해요? 요 힘을 보니까 항상 어딜 향해? 원의 중심을 향하죠. 특징이 그죠? 그래서 이러한 힘을 뭐라고 한다?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그죠? 만약에 구심력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체는 등속 원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구심력이 있어야만 뭐가 가능하다? 등속 원운동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한 점, 원의 중심으로이라고 불리는 어떤 한 점을 향하는, 그죠? 그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이 작용하면은 그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할 수 있다? 등속 원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누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렇죠. 장력이
그죠? 줄에 걸리는 장력이 무슨 역할을 해준다? 구심력 역할을 해준다. 그죠? 그럼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다른 예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태양이 있죠. 솔라, 그 다음에 earth,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약간 찌그러진 원이긴 하지만 거의 원입니다.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떤 힘이 구심력 역할을 해줄까요? 그쵸? 만유인력. 그죠? 중력이라고 불리는 이 만유인력이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야?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또 무슨 예가 있을까요? 또 다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빨래통에 그죠? 빨래통에 그 빨래물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죠? 위에서 바라보면 어때? 위에서 바라보면 원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는 누가 그런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 걸까요? 그렇죠. 이 빨래통의 판이 옆면이 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그렇죠. 수직 항력이 있죠. 이 수직 항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힘이라도 어떤 원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그런 한 점을 향하는 구심력 역할만 해준다면, 그죠? 그 힘을 받는 물체는 등속 원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 봅시다. 우리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잡아당기고, 그죠?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어떻게 돼?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이런 힘을 뭐라고 한다? 전화 사이의 힘, 그래서 전기력이라고 불러요. 전화 사이의 힘. 자, 예전에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원자핵을 발견했어요. 원자핵. 화학 시간에도 이제 배울 건가? 어쨌든 중학교 때도 들은 적 있죠. 그죠?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과학자가 원자핵을 발견했는데 이 원자핵이 굉장히 독특한 애더라. 원자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물질은 대부분 빈 공간이고 가운데 원자핵이 있는데 그 원자핵이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한다. 그리고 원자핵은 뭘 띈다? 플러스 전하를 띈다까지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러더퍼드는 주장하게 됩니다. 그죠?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느냐? 자, 여기다가 그려보겠습니다. 러더퍼드는 주장합니다. 원자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등속 원운동을 한다 이거야. 그럼 이제 물어봐야죠. 등속 원운동을 하려면은 구심력이 필요한데 구심력이 누가 해주냐? 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당기는 전기력. 이 전기력이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야?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플러스 전화도 어떻게 돼? 똑같은 힘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얘 때문에 얘는 안 움직이나? 예, 거의 안 움직이죠. 왜냐면 대부분의 질량을 누가 차지한다고 했어요? 예, 원자핵이 차지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질량이 크니까 똑같은 힘을 받아도 그지? 얘는 안 움직인다 이거야. 거의 안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아요. 매우 작기 때문에 똑같은 힘이 작용해도 영향을 크게 받고 그래서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마치 지구가 태양 주위를 원운동하듯이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원운동하는데 지구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 거고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주더라. 요런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얘기입니다. 자, 실과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실에 작용하는 장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 거고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준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력이 뭐냐? 전기력에 대해서 한번, 그죠? 전기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전기력. 전기력은요, 쿨롱의 법칙을 따라요. 그죠? 그래서 다른 극끼리는 인력이 작용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같은 극끼리는 어떤다?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작용 반작용 배웠죠, 그죠? 그러면은 봐요.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당기는 힘, 그죠?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당기는 힘. 이 관계는 무슨 관계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만족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화면을 정지시킨 거고, 그죠?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둘은 어떻게 끌려와서 꽝 부딪히겠죠. 자, 그러면 이 힘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전하량이 전하의 양이 전하량이죠, 그죠? 전하량. 우리가 전하량 같은 전하의 양인데 우리가 quantity of charge라고 해서 Q라고 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놈의 전하량을 Q1이라고 하고 이놈의 전하량을 Q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아이고 각각의 전하량이 2배가 되면 힘이 두 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Q1에 비례하고 Q2에 비례해요. 그쵸? 그 다음에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옆에다 상수 K를 붙여가지고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킨다 이겁니다. 자, 이 K는 무슨 상수다? 쿨롱 상수라고 불러요. 여러분한테 쿨롱 상수가 얼마다라고는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쿨롱 상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F가 전하량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사실. 요거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하량이 나왔으니까 전하의 량을 한번 좀 더 살펴봅시다. 이 전하량은 단위가요, 쿨롱이에요. 그래서 1쿨롱, 2쿨롱, 3쿨롱 이렇게 부르고요. 1쿨롱은 뭐랑 맞먹느냐? 전자 6.25 곱하기 10의 625죠? 얼마 전에 썼던 625 18 이렇게 전하량과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만큼 이렇게나 많이 모였을 때 갖는 전하량이 1쿨롱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거꾸로 전자 한 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이 1쿨롱을 6.25 곱하기 10의 18승이라는 숫자로 나누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몇 쿨롱이 되는 거야? 약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돼요. 예. 그죠? 매우 작은 값이죠, 그지? 그래서 이거를 기본이다. 그래서 기본 전하량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두 개가 1쿨롱 1쿨롱이었어. 그지? 플러스 1쿨롱이고 마이너스 1쿨롱이었겠지, 그지? 근데 얘가 2쿨롱으로 증가했네? 그지? 2쿨롱. 근데 2쿨롱은 1쿨롱 더하기 1쿨롱이잖아. 그럼 이 1쿨롱짜리 두 개가 겹쳐진 거라고 볼 수 있지, 그지? 그럼 각각의 F니까 EF가 될 거 아니야. 그죠? 맞죠? 그리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얘가 EF면 얘도 얼마가 돼야 돼? EF가 돼야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전하량에 비례하는 겁니다. 전하량. 근데 얘만 그러면 대칭이 아니지?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Q2에도 비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거리가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거죠. 우리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는 이제 만율력과 유사하죠. 그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죠? 실이 당기는 힘, 장력이죠. 장력이 이제 90 역할에 의해서 지우개가 속박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전자는 전기력에 의해 원자에 속박되어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햇빛을 프리즘. 여러분 프리즘 알죠? 그죠? 이렇게 생긴 거.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햇빛을 이렇게 빛을 통과시킵니다.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색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햇빛이 색깔에 따라 나뉘어 나타나는 띠를 뭐라고 한다? 예,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빛의 색은 파장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죠? 파장에 따라 색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색이 다르다는 얘기는 파장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파장은 빛의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빛의 파장은 보라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길어지며, 네, 파장, 람다라고 하는데, 빨간색은 장파장입니다. 파장이 길어요. 반면에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파장이 길고, 그 다음 제일 짧은 게 보라색 쪽. 빛의 에너지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림과 같이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모든 파장의 가시광선을 포함하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빠지는 색이 없이 연속적으로 쭉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속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네, 불연속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과 작년에 했죠, 그죠? 불연속 스펙트럼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연속 스펙트럼은 빠지는 색깔, 빠지는 파장이 없이 모든 색이 다 쭉 표현이 되어 있는 스펙트럼 띠가 나타나는 거고요. 불연속은 중간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죠? 이 불연속 스펙트럼을 다른 말로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선 스펙트럼은 불연속 스펙트럼이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방출 스펙트럼, 작년에 했죠?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은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방출 스펙트럼부터 살펴보면은 이런 유리 튜브에다가, 그죠? 여기다 이제 기체를 집어넣습니다. 기체. 뭐 헬륨이 돼도 되고 네온이 돼도 됩니다. 그래서 밀봉을 시킵니다. 밀봉. 뭐 헬륨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전극을 꼽습니다. 전극.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꼽고 전압을 걸어줘요. 전압을 걸어줬다는 얘기는 여기다 전기 에너지를 공급시켜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시켜주면은 여기서 빛이 나요. 빛이 나는데 이 빛을 아까 말한 스펙트럼의 프리즘이죠. 프리즘. 유식한 말로 나눌 분자, 빛광자, 분광기라고 부릅니다. 얘를 이제 통과시키면은 얘들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파장별로.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볼 수 없으니까 스크린을 대요. 유식하게 스크린이고 무식하게는 흰 종이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색의 띠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빛을 받는 부분은 밝은 색으로 빛나겠죠, 이 부분이, 그지? 그래서 스펙트럼을 보면은 여기에 밝은 선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이런 거를 이렇게 발광체 이런 거를 기체가 들어가 있다. 기체 방전이 되죠. 방전관이다. 기체 방전관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 이 꼬마 전구도 되고 뭐 백열전구 같은 경우에는 연속으로 나옵니다. 그 빛을 진행시키다가 투명한 이제 투명한 유리 상자를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이 투명한 유리 상자에는 저온, 온도가 낮다는 얘기죠. 굉장히 온도가 낮은
기체를 넣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이제 헬륨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쭉 여기를 이제 통과하고 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기체 입자들이 원자들이 여기 있는 빛 에너지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빛들을 쏙쏙 빼먹어요. 그래서 이 통과한 빛을 역시 분광기, 즉 프리즘을 통과시키면은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이 스펙트럼을 쫙 봤더니 어떻게 돼요? 쭉 되게 많겠죠, 그죠? 굉장히 많은 빛 중에 어떻게 돼? 이 기체가 좋아하는 빛들은 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빠져있는 띠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빠진 것처럼 없겠죠. 그 색깔의 빛이, 그지? 그래서 여기는 검은 선이 나타나요. 이런 거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자, 그리고 참고로 연속 스펙트럼은 백열전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햇빛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보긴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연속 스펙트럼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태양의 중심부에서 핵 융합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는 연속이 맞아요. 근데 그 빛이 태양의 대기층, 그죠? 온도가 낮아서 또는 압력이 낮아서 핵 융합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소나 헬륨 기체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곳을 통과하면서 그 기체들이 좋아하는 빛을 빼먹어요. 마치 흡수 스펙트럼처럼. 그래서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얼핏 보면 연속인 것 같지만 자세하게 쫙 관찰하게 되면은 흡수 스펙트럼, 즉 불연속 스펙트럼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교과서에는 연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